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작다고 무시당했던 나라가 이제 미국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만약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미군 첨단 무기 70%가 3개월 내 작동 정지된다고 펜타곤 극비 보고서가 백악관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한국의 배신이 아니라 바로 기술 공급 중단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5배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70년간 피로 쌓은 신뢰를 무기로 6개월째 버티고 있습니다. 과거 폐허 속에서 미국에 의존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를 쥐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70년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의 숨통을 쥐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잠깐 그 전에 인생 다큐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의 영상을 어디서 듣고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마이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나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백악관과 하버드 연구소 사이를 오가며 이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가장 무서운 진실은 미국이 한국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는 그 순간 그들이 스스로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00억 달러를 요구했을 때 워싱턴의 참모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믿었죠.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위험한 곳에 주둔하는 비용을 왜 미국 납세자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들은 단 하나, 한국이 가진 진짜 카드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반복해서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화가 나서 미군에게 당장 나가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하버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중 가장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시나리오, 즉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전면 중단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대입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군사적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이 협력을 중단하는 순간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확률이 98%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미 대만 맞은편에 2,000기에 달하는 미사일을 배치하고 상륙함과 전투기를 대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망설이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 즉 주한미군이 남쪽의 대만 공격과 동시에 북쪽의 한국 전선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사라지는 순간 중국은 모든 전력을 대만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시뮬레이션에서는 불과 48시간 만에 대만이 함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군사력 자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2025년 8월 펜타곤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의 첨단 무기 부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를 가정하고 작성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 체계는 3년 내 재편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3년이라는 시간은 평택기지와 같은 대규모 해외 기지를 다른 곳에 다시 건설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첨단 무기의 작동 정지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미군 첨단 무기의 70%가 3개월 내 작동 정지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입니다. 미국이 대체 공급처를 찾거나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이것이 백악관 참모들이 밤마다 악몽을 꾸는 이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더 요구했지만 참모들은 만약 한국이 정말 화가 나서 미군 나가라고 통보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했던 겁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백악관의 초조함을 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분석한 데이터가 미국이 믿어왔던 동맹의 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 때문에 미군 없이는 살 수 없는 약자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기술에 숨겨진 핵심 공급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에서-35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대 가격이 1억 달러가 넘는 이 전투기는 미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의 심장, 즉 가장 정교하고 중요한 핵심 부품의 83%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강의실 슬라이드에 삼성, LG, 한화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로고를 띄웠을 때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장강 학생은 여전히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첨단 부품들이 멈추면 F에서-35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전투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이지스 구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함의 핵심 전자장비, 즉 레이더와 미사일 통제 시스템은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없이는 단순한 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없다면 이 군함은 미사일조차 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백악관에 보고했을 때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일 뿐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주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펜타곤 내부 분석 자료를 통해 그들의 두려움이 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미군 첨단 무기의 70%가 3개월 내 작동 정지될 수 있다는 경고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을지 몰라도 한국의 기술적 기여 없이는 아시아에서 군사작전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위비 분담국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 제공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기술 의존성은 군사 영역을 넘어 미국 경제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악관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가장 초조해하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백악관에 경고했듯이 한국이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곧 미국의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과 같습니다. 그 다른 길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중국과의 협력이었죠. 제가 하버드 슈퍼컴퓨터로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과 공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3년 안에 중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등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 우위 상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 자체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입을 손실은 연간 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5조 달러는 미국 기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반토막 나는 수준이며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중국이 자급하게 되는 순간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미국이 무기를 팔지 않아도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끊으면 미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제가 이 데이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한국이 등을 돌리는 순간 미국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학생이 그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정말 미국을 버리고 중국 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협력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최대 교역국으로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모욕하고 배신한다면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악관이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한국이 중립화되거나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10년 내 미국은 아시아 패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태평양은 중국의 바다가 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들의 잠을 설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에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5배 증액을 요구했을 때 한국은 왜 무릎 꿇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진행 중이던 자립 국방 계획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방패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58조 원으로 세계 10위권에 속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증가 추이였습니다. 한국은 매년 국방비를 평균 7%씩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 국방부의 내부 계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100억 달러를 미국에 바치는 것보다 그 돈을 자체 무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이었죠. 한국 국방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5년 안에 완전한 자립 국방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자립의 움직임은 이미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K방산의 눈부신 성장입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4위의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위상입니다. 특히 폴란드와 호주 같은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의 무기를 선택하는 사례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급하게 K 전차를 주문했을 때 독일제 탱크는 5년 후 납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1년 만에 K 전차를 보냈습니다. 호주 역시 미국제 자주포를 3년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제 K9 자주포는 18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이 그럼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체 무기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자립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된 셈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를 책임질 준비를 마친 새로운 차원의 동맹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방위비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체 국방력을 키워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자립의 결과물이 전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현장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더 이상 미국 기술의 하청이 아니라 세계 안보 지형을 바꾸는 독자적인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4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 실적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무기가 미국이나 유럽의 전통적인 강자들의 제품과 직접 경쟁하여 승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폴란드가 이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배경에는 명확한 비교 우위가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제 자주포를 주문했을 때 납품까지 5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1년 만에 실전 배치가 가능한 K 전차와 K9 자주포를 제공했습니다. 시간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의 문제이며 한국은 이 시간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나라로 각인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배달 속도가 그렇게 자랑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배달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을 때 동맹국들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미국이 위기 시 약속을 지켜줄 것인가?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신이 팽배해졌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제 패트리어트보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천공에서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종종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무기 수출을 정치적으로 중단시켜 왔습니다. 터키가 F-35 전투기 계약을 맺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며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본 사례는 동맹국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한국은 계약 후 정치적 조건을 달아 무기 수출을 중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정확히 무기를 인도하는 나라. 이것이 70년간 쌓아온 한국의 신뢰 자본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높은 자급률 78%는 한국이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할수록 한국은 그 돈을 미국에 바치는 대신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오히려 더 빨리 자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뢰가 어떻게 한국의 외교적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고 미국이 한국을 놓치지 않으려 초조해하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과 납기 준수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나 기술력만으로 살 수 없는 지난 70년간 한국이 치른 희생의 역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나 독일이 미국의 방위비 요구에 쉽게 굴복했지만 한국은 6개월이 지나도 버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1960년대 베트남 전선에서 싸우던 한국군 사진을 띄웠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가난하고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던 한국은 미국이 요청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32만 명의 장병을 파병했습니다. 그중 5천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스스로도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프랑스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압력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켰습니다. 32만 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파병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비단 베트남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투부대와 의료지원부대를 포함하여 수천 명을 20년간 순환 파병했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한국 의료진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되어 2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파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 등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활동에 한국은 빠짐없이 동참해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장강 학생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미국 시키는 대로 다 한 거 아닙니까?
자랑할 일인가요? 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장강 학생, 이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맹의 신뢰를 쌓기 위한 70년간의 투자였습니다. 제가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했던 말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만약 100억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하신다면 미국은 세계적인 불신의 국가라는 오명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한국을 배신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지난 70년간 우리와 함께한 피와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무게감 때문에 일본과 독일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을 때도 한국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흘린 피는 어떤 방위비보다 값진 것이며 미국이 그 사실을 잊는 순간 미국은 전 세계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저는 강력하게 역설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될 때 발생하는 가장 거대한 지정학적 파급 효과, 즉 미국의 아시아 패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제가 백악관에 보고했던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는 바로 한국의 이탈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하버드 연구팀과 함께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과 공유되는 순간 미국의 기술 패권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중국은 3년 안에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등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 우위 상실이 아니라 미국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자급하게 되는 순간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힘을 잃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반토막 나면서 미국 경제 전체가 입을 손실은 연간 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방위비 100억 달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지정학적 손실입니다. 저는 칠판에 한반도와 대만, 중국을 그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중립화된다면 중국은 주저없이 대만을 침공할 것입니다. 우리 시뮬레이션에서 그 확률은 48시간 내 98%였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을 때 중국은 남쪽의 대만 공격과 북쪽의 한국 방어라는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립화되면 중국은 모든 군사력을 대만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대만이 함락되는 순간 미국은 태평양 지배권을 잃고 일본과 필리핀마저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태평양은 중국의 바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저는 백악관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모욕하고 배신하는 것은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패권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이 중립화되면 10년 내 미국은 아시아 패권을 완전히 상실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악관이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에 대해 조급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돈을 더 받으려 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들의 미래를 걸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미군이 주는 낡은 총과 헬멧에 의존하며 미군이 떠나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그 흑백 사진을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미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제7장까지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미군이 한국 없이는 아시아 전략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00억 달러를 요구했을 때 한국은 당당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이미 5년 안에 완전 자립 국방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마쳤고 K방산 수출로 자체적인 경제적 방패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악관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름,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제 미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를 쥐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강조했습니다. 동맹이란 힘으로 지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70년간 함께 싸우며 흘린 피와 약속 이행으로 지켜가는 신뢰입니다. 미국이 이 신뢰를 저버리고 한국을 배신하려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의존하는 기술적, 지정학적 핵심을 스스로 파괴할 위험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신뢰의 가치는 한국이 70년간 지켜온 약속 이행의 역사는 그 어떤 방위비, 협상보다 값진 외교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술 자립의 힘은 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기술력을 키우는 노력이 결국 외교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의 전략적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강의가 끝났을 때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장강 학생은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와 그들이 쟁취한 위상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오늘 그 나라는 세계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하고 유럽이 배우려 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신뢰를 쌓아온 나라, 압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정신,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작다고 무시당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이클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실감하셨나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와 기술력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로 우리는 역사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했던 대한민국, 이제는 세계의 숨통을 쥐고 미래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